먼저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무릎 꿇고 사죄드립니다. 저는 지난 40년 동안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쳤습니다. 로마가 위대하다고, 그리스가 인류 정신의 발상지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한국의 역사는 그저 중국의 아류일 뿐이라고, 일본이 정리해준 그 얄팍한 교과서가 진실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저의 학문적 성과가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환빠라고 조롱받던 주류 사학계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이 금서진술을 펼친 순간,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오만한 죄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도대체 일본 제국은 무엇이 두려워 20만 권이 넘는 사서들을 불태웠던 것일까요? 조선의 왕들조차 왜 이 책을 가진 자를 참수하며 숨기려 했을까요? 이 16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 속에는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가 잃어버린 완벽한 제국의 통치 이념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47명의 단군, 18명의 환웅. 이것은 신화가 아닙니다. 너무나 구체적이고 치밀한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인본주의의 증거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연구한 서양 철학은 동방의 이 오래된 지혜 앞에서는 어린아이의 장난과도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생을 바쳐 제가 가르쳤던 거짓들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식민사관에 찌든 서구 학계는 저를 매장하려 하겠지만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위대한 제국의 기억을 되찾는 이 여정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유일한 방패이자 창이 됩니다. 부디 힘을 실어주십시오. 모든 것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3년 전 어느 날 밤, 제 한국인 대학 후배가 술에 취해 건넨 이 무거운 책 꾸러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하늘은 마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억수 같은 비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2019년의 어느 늦가을, 인사동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제 귓가를 때리는 채찍질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골목 구석에 자리 잡은 세월의 때가 묻은 한 막걸리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스피커에서는 흘러간 옛 가요가 희미하게 흘러나오고 있었고, 제 앞에는 저의 대학 시절 동창이자 한국학 연구의 동반자인 김 교수가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농담을 주고받으며 한국의 정치나 경제에 대해 가볍게 토론했을 시간이지만, 그날 김 교수의 표정은 마치 장례식장에 온 사람처럼 침통하고 무거웠습니다. 당시에 저는 옥스퍼드 강단에서 동양사를 가르치다 안식년을 맞아 한국에 머물고 있던 소위 저명한 서양 학자였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순간 여러분께 고백하건대 그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씻을 수 없는 오만함이 따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다녔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호기심과 동정이 섞인 얄팍한 애정이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불행한 나라야.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치이고 고유한 문화보다는 섞인 문화가 많지. 이것이 제가 사석에서 동료 서양 학자들에게 떠들던 제가 믿던 한국사의 정의였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아는 그 지식들이 사실은 100년 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한국인의 영혼을 말살하기 위해 정교하게 조작해 놓은 가짜 뉴스의 집합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교수는 한참 동안 말없이 빈잔만 만지작거리다 발치에 놓아두었던 낡은 가죽 가방을 힘겹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탁자 위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 묵직한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제 심장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대 유적의 벽돌처럼 두껍고 투박한 책 한 권이었습니다. 표지는 닳고 닳아 있었지만 그 책이 뿜어내는 기운은 기이할 정도로 서늘했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고 싶다면, 그리고 자네가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학자라면 이 책을 읽게. 이건 자네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야. 이건 내가 자네에게 던지는 도전장이네. 김 교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온화함을 잃고 마치 독립운동을 하러 떠나는 투사처럼 비장하게 빛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또 시작이군. 한국 학자들 특유의 그 과장된 민족주의. 저는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책을 받아들었지만 속으로는 이 두꺼운 종이 뭉치를 받침대 정도로 쓸 생각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 환단고기.
그것이 제 인생을, 아니 제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시한폭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술자리가 파하고 집으로 돌아온 새벽, 창밖에는 여전히 천둥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젖은 코트를 벗어 던지고 샤워를 마친 저는 위스키 한 잔을 들고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 1600페이지짜리 괴물 같은 책이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교수의 그 간절했던 눈빛이 자꾸만 마음에 걸려 저는 딱 서문만 읽고 덮어버리자는 가벼운 마음으로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이 첫 페이지부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아니, 잘 수가 없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제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려왔습니다. 도대체 이 책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가장 먼저 저를 경악하게 만든 것은 단군에 대한 기록이었습니다. 서양 학자인 저에게,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한국 젊은이들에게조차 단군이란 존재는 그저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어 낳은 신화 속 인물 정도로 치부되곤 합니다. 역사라기보다는 그리스 로마 신화의 제우스나 헤라 같은 팩트가 아닌 판타지의 영역이었지요. 저 역시 대학 강의 시간에 단군 신화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는 부족의 결합을 상징하는 설화일 뿐 실존 역사는 아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이 2000년 가까이 살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농담 거리로 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단고기는 저의 그런 무지한 비웃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책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단군은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니다. 로마의 카이사르나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최고 통치자를 부르는 직책의 이름이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안경을 고쳐 쓰고 그 뒤에 이어지는 기록들을 정독했습니다. 1대 단군 왕건부터 시작하여 2대 부루 단군, 3대 가륵 단군, 그렇게 이어져 마지막 47대 단군 고열가까지 무려 47명의 황제들이 다스렸던 거대한 제국의 역사가 연대기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단군이 재위했던 기간, 그들이 태어나고 죽은 연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주변국과의 전쟁, 외교 문서, 심지어는 그들이 발명했던 농기구와 문물, 제사의식까지. 이것은 누군가 상상력으로 지어낼 수 있는 수준의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위서라면 이 책을 쓴 사람은 톨스토이나 셰익스피어를 능가하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자 사기꾼일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학자인 제 직감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진짜다.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기록하고 지켜낸 피냄새나는 진짜 역사다. 충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군 이전의 역사, 즉 우리가 흔히 신화라고만 생각했던 환웅과 환인의 시대에 대한 기록은 저를 공황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환인은 7분이 계셨고 환웅은 18분이 계셨다. 환국이라는 인류 최초의 연방 국가가 존재했고 그 뒤를 이어 배달국이라는 찬란한 문명 국가가 있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 고조선이었다는 이 장대한 흐름.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인을 배달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저 역시 한국에 와서 철가방을 든 배달부들을 보며 음식을 빨리 배달해서 배달의 민족이구나라고 농담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저에게 호통을 치고 있었습니다. 배달은 밝은 땅을 의미하며 동방 문명의 시원을 연 위대한 국가의 이름이다. 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남의 나라 역사를 연구한다는 학자가 그 나라의 별명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새벽 3시, 저는 잠시 책을 덮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지만 제 가슴 속의 뜨거운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개의 거대한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일본 제국주의가 심어놓은 식민사관, 즉 식바들의 논리였습니다. 한국사는 짧고 초라하다. 너희는 늘 중국의 속국이었고 스스로 발전할 능력이 없는 민족이다. 이 논리는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의 교과서와 전 세계의 역사학계를 지배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밤 제가 마주한 민족사관, 즉 환빠라 불리며 조롱받던 이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인류 문명의 시원이며 광활한 대륙을 호령했던 천손의 후예다. 저는 문득
왜 일본이 그토록 집요하게 한국의 고대사 책들을 수거하고 불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1910년 일제가 한국을 강제 점령했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국의 서점과 향교, 개인의 서재를 뒤져 20만 권이 넘는 사서들을 압수하여 불태운 것이었습니다. 서효사, 조대기, 대변설. 이름만 들어도 가슴 뛰는 그 수많은 책들이 화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만약 한국의 역사가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면 일본이 왜 굳이 그토록 많은 행정력과 비용을 들여 책을 없애려 했겠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환단고기 속에 담긴 진실, 즉 한국인은 노예가 될 수 없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그 정신이 깨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제가 그동안 식바들의 앵무새 노릇을 하며 일본이 차려준 밥상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통감했습니다. 식민지 사학은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2019년의 대한민국 강단에서도, 그리고 제가 몸담은 서구 학계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숨쉬고 있는 거대한 괴물이었던 것입니다. 책장을 다시 넘기던 제 눈에 낯익은 그림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도깨비 형상을 한 무시무시한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을 붉게 물들였던 붉은 악마, 치우천왕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019년 대한민국 조폐공사에서 공식적으로 치우천왕 기념주화를 발행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보게, 토마스. 뭐라고? 한국 정부조차 공식 화폐에 새겨넣는 이 인물을 왜 학계에서는 신화라고 부정하는 거지?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었습니다. 국가는 인정하지만 학자들은 인정하지 않는 역사. 이 기이한 괴리감 속에 진실의 열쇠가 숨겨져 있음이 분명했습니다. 치우천왕은 단순한 마스코트가 아니었습니다. 환단고기에 따르면 그는 배달국의 14대 환웅으로 중국의 황제 헌원과 10년 동안 73번 싸워 모두 승리했던 불패의 군신이었습니다. 중국인들이 그를 두려워하여 전쟁의 신으로 모셨던 실존 인물. 그 위대한 조상을 한국인들은 그저 축구 응원단의 로고 정도로만 소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환단고기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충격은 연대기나 영토의 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책을 관통하고 있는 거대한 철학, 인본주의였습니다. 서양의 역사를 보십시오. 중세 유럽은 신의 이름으로 인간을 억압하고 마녀사냥을 했습니다. 근대 서양은 자본과 제국의 이름으로 약소국을 침략하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수천 년 전, 이 동방의 제국은 전혀 다른 통치 이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효사라는 기록에 나오는 기우제 문구를 읽었을 때 저는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하늘이 아무리 크다 한들 백성이 없으면 어디에 베풀겠습니까? 하늘이 마음으로 삼는 바는 오직 사람입니다. 하늘과 백성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하늘은 백성을 버리려 하십니까? 왕이 하늘에게 따져 묻고 있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데 신이 무슨 소용이냐고 호통치고 있었습니다.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나라, 사람이 곧 하늘인 세상. 이것은 현대의 민주주의보다 더 완벽하고 서양의 르네상스보다 더 진보된 휴머니즘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제가 배웠던 서양 철학이 한없이 초라해짐을 느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제 눈은 충혈되었고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제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 1600페이지의 기록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외세의 침략과 왜곡 속에서도 끝까지 살아남아 후손들에게 너희는 위대하다, 기죽지 마라고 외치는 할아버지의 피 맺힌 유언장이었습니다. 식바와 환바의 공존 시대. 주류 사학계가 이 책을 위설하고 공격할 때 제야의 수많은 학자들은 이 책을 진설하고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편안한 강단 사학자의 길을 걸으며 이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이 불편한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인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김 교수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네가 이겼네. 내가 졌어. 나는 죄인이네. 오늘 저녁 다시 만나세. 내가 알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이 책을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단순히 책을 읽는 독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제국의 기억을 복원하는 탐험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탐험의 길목에는 이 위대한 기록을 목숨 걸고 엮어낸 잊혀진 영웅들, 개연수, 이유립, 그리고 우리가 익히 아는 홍범도 장군의 이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는 그쳤지만 제 마음속에 휘몰아치던 폭풍은 오히려 더 거세져 있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와 약속한 서울 성북동의 한 오래된 전통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젖은 낙엽 냄새와 은은한 쌍화차 향기가 감도는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습니다. 김 교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달리 저는 거만한 서양학자의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리를 갈구하는 겸허한 구도자의 자세로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어젯밤 내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괴롭혔던, 그러나 도저히 믿기 힘들었던 그 의문을 토해냈습니다. 김 교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질 않아. 1911년이라면 일본의 무단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 아닌가. 헌병들이 칼을 차고 다니며 조선인의 숨소리조차 감시하던 그 암흑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방대한 기록이 불태워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단 말인가? 누가, 도대체 어떤 미친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이 위험한 책을 만들었단 말인가? 제 질문에 김 교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설명할 수 없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100년 전에 그 처절했던 현장으로 저를 안내하듯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이름들은 제가 교과서에서나 스쳐 지나갔던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토마스, 자네는 이 책이 단순히 한 사람이 책상머리에 앉아 상상력으로 쓴 창작물이라고 생각하나? 천만에. 이 책은 우리 민족이 수천 년간 기록해온 5권의 고대 사설을 하나로 묶은 합본일세. 신라시대의 고승안암로가 쓴 삼성기 상, 조선시대 원동중 선생의 삼성기하, 고려시대 문화시중 국무총리 이암 선생의 단군세기, 범장 선생의 북부여기, 그리고 이맥 선생의 태백일사. 일제가 그토록 차잔에 불태우려 혈안이 되어 있었던 이 보석 같은 원전들을 만주 벌판을 누비며 목숨 걸고 수집해 1911년에 하나로 엮어낸 분. 그분이 바로 운초 개연수 선생일세. 개연수. 서양인인 저에게는 너무나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교수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 이름은 거대한 산맥처럼 제 가슴을 짓눌러 왔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왕조가 무너진 1911년, 개연수 선생은 만주 관전현이라는 낯선 타국 땅에서 피눈물을 삼키며 이 책을 엮었습니다. 일본 헌병들의 감시망을 피해 흩어진 사료들을 모으기 위해 만주의 거친 바람을 맞으며 걷고 또 걸었을 그의 고단한 발걸음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편찬하고 책을 찍어내는 일은 단순히 열정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종이를 사고 활자를 구하고 인쇄기를 돌리는 비용 말입니다.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었던 만국의 유민들에게 그런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때 김 교수의 입에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러나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토마스, 자네 봉오동 전투의 전설, 홍범도 장군을 아는가? 물론이지.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승리를 이끈 명사수이자 장군 아닌가? 나도 강의 때 그의 전술을 언급하곤 했네. 맞아. 하지만 자네를 포함한 세상 사람들은 홍범도 장군을 그저 총 잘 쏘는 군인으로만 기억하지. 그런데 사실 이 환단고기가 세상에 태어날 수 있도록 모든 자금을 댔던 물주가 바로 홍범도 장군과 오동진 장군이었다네. 순간 저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생을 산속에서 풍찬 노숙하며 일본군과 싸웠던 무인.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해결하기 힘들었을 그 가난한 독립군 장군이 총알 살 돈을 아껴 역사책을 만드는 데 썼다고요? 김 교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홍범도 장군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도 가슴이 미어지네. 자네도 알지 모르겠지만 장군의 가족사는 비극 그 자체였네. 그의 부인 이용녀 여사는 남편의 행방을 대라는 일본군의 모진 고문 끝에 옥중에서 숨을 거뒀네. 장군의 두 아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전장을 누비다 절디짧은 나이에 산화했지. 아내와 자식을 모두 조국의 재단에 바치고 홀로 남은 그 늙은 장군이 품속에 꼬깃꼬깃 모아둔 피 묻은 군자금.
그것을 털어 세상에 내놓은 것이 바로 이 환단곡이었던 걸세. 저는 뜨거운 것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 차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에서 전쟁 영웅들은 자신의 회고록을 쓰거나 동상을 세우는데 돈을 씁니다. 하지만 이 조선의 장군은 달랐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라를 되찾으려면 눈에 보이는 영토나 주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는 정신, 즉 얼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았던 것입니다. 역사가 사라지면 나라를 되찾아도 영원히 정신적 노예로 살 수밖에 없다. 홍범도 장군은 총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바로 올바른 역사 기록임을 간파했던 선구자였습니다. 이 1600페이지의 기록은 잉크로 인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홍범도 장군의 피와 이용녀 여사의 눈물, 그리고 이름 없이 죽어간 수많은 독립군들의 한으로 찍어낸 피의 경전이었습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911년 계연수 선생은 홍범도 장군의 지원으로 책 30권을 가까스로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치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듯 비장한 유언을 남깁니다. 이 책을 지금 세상에 내놓지 말라. 일제의 탄압이 거세니 지금 내놓으면 모두 불태워지고 말 것이다. 경신년 1980년이 되면 그때 세상에 공개하라. 미래를 내다본 예언과도 같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계연수 선생은 만주벽지에서 일본 밀정에게 발각되어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김 교수는 치를 떨며 그 최후를 묘사했습니다. 일본 놈들은 단순히 그를 죽인 게 아니었네. 우리 역사를 기록했다는 죄로 계연수 선생의 사지를 토막내어 압록강에 던져버렸네.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게 만든 거지. 그 차디찬 압록강 물속에서 선생의 영혼은 얼마나 통곡했겠는가. 그 잔혹한 죽음 앞에서 이 책은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신은 한민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계연수 선생에게는 14살 된 어린 제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하남당 이유립 선생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찻잔을 꽉 쥐며 그 긴박했던 역사의 바통 터치 순간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토마스, 상상해보게. 1945년 해방이 되고 곧이어 1950년 6.25 전쟁이 터져온 한반도가 불바다가 되었네. 포탄이 빗발치고 사람들은 살기 위해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던 그 아비규환의 피란 길. 사람들은 쌀자루 하나, 금부치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아우성칠 때였지. 그런데 그 수백만 피란민 행렬 속에 쌀 대신 무거운 책 보따리를 짊어지고 절뚝거리며 내려오는 한 청년이 있었네. 바로 이유립 선생이었지. 제 눈앞에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는 사람들, 울부짖는 아이들. 그 지옥 같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이유립 선생은 자신의 생명줄인 식량 대신 스승이 남긴 그 무거운 환단고기 원고를 등에 짊어졌습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여보시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따위 썩은 종이 뭉치가 밥을 먹여주오. 그걸 버리고 쌀을 지시오. 하지만 이유립 선생에게 그 책은 밥보다 목숨보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짊어진 것은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군 조선의 영광이었고 홍범도 장군의 피였으며 토막나 죽어간 스승 계연수에 찢겨진 육신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 책을 베고 자고 추우면 그 책을 품에 안아 온기를 나누며 그는 끝까지 그 책을 놓지 않았네. 만약 그때 그가 책이 무거워버렸다면 혹은 추위를 피하기 위해 땔감으로 태워버렸다면 자네와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진실은 영영 재가 되어 사라졌을 걸세. 그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낸 책이 계연수 선생이 예언했던 1980년을 불과 1년 앞둔 1979년에야 비로소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독립운동가들의 손에서 손으로 피에서 피로 이어진 처절한 이어달리기가 마침내 결실을 맺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김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다면 숨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안락한 연구실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한국의 사료는 빈약하다. 고대사 기록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하다라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누군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흙바닥을 기어가며 그 역사를 증명하고 보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펜을 굴리며 역사를 논평할 때 그들은 피를 흘리며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 나는 죄인이네.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어. 나는 학자라는 가면을 쓴 위선자였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하자 김 교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만은 아니야, 토마스. 더 가슴 아픈 건 우리 내부의 적들이지. 광복이 되었지만 강단 사학계는 여전히 일본 유학파들이 장악했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인 일본인들이 가르쳐준 식민사관을 지키기 위해 이 환단고기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맹렬히 공격했네. 이유립이 창작한 소설이다. 현대 용어가 섞여 있다며 말꼬리를 잡고 위서로 몰아붙였지. 왜인지 아나? 이 책이 진실로 밝혀지는 순간 자신들이 평생 쌓아온 학문적 권위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일제의 정신적 부역자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기 때문이야. 식바식민사학 추종자와 환빠환단고기 추종자의 전쟁. 그것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와 잃어버린 민족혼을 되찾으려는 자 사이의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1600페이지 속에 담긴 진실이 너무나 거대하고 찬란했기에 초라한 식민사관에 안주하고 싶었던 자들은 필사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막았던 것입니다. 찻집의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뜨거운 불덩이가 솟아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노이자 동시에 사명감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결연한 표정으로 김 교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피 묻은 이어달리기의 바통을 이어받을 차례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김 교수, 이제 알겠네. 왜 자네가 어젯밤 그토록 비장하게 이 책을 나에게 주었는지. 이 책은 한국인만의 것이 되어서는 안 돼. 전 세계가 알아야 해. 특히 서구학계가 저지른 무지와 오만을 내가 깨뜨려야겠네. 홍범도 장군이 목숨으로 지키고 계연수 선생이 피로 쓰고 이유립 선생이 온몸으로 날라온 이 진실을 이제는 내가 전 세계에 외치겠네. 김 교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에 고인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자료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환단고기 속에 숨겨진 현대 과학으로도 풀기 힘든 놀라운 천문학적 기록과 고도의 문명 시스템에 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고맙네, 토마스. 자네라면 믿을 수 있어. 자, 이제 눈물을 거두고 이성을 찾게. 지금부터 자네에게 보여줄 것은 감동을 넘어선 경이 그 자체일세. 우리 조상들이 단순히 땅만 넓힌 정복자가 아니라 우주의 원리를 꿰뚫어본 대과학자이자 철학자였다는 명백한 증거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검증해보세.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지켜낸 이 타임캡슐. 그 뚜껑을 완전히 열었을 때 그 안에서 쏟아져 나올 찬란한 문명의 빛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는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제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탐험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깊은 밤, 찻집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제 가슴 속에서는 차가운 이성과 뜨거운 감성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들려준 독립운동가들의 피 맺힌 투쟁사는 저를 울렸지만 학자로서의 저는 여전히 마지막 의심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양 학문의 세례를 받은 저에게 역사란 감동이 아니라 증거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식민사학자들, 즉 식바들이 환단고기를 공격할 때 가장 즐겨 쓰는 논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1911년에 계연수라는 개인이 애국심에 취해 창작한 위서가짜 책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20세기의 지식으로 고대의 역사를 그럴싸하게 꾸며낸 소설일 뿐 고고학적 증거도 없고 교차 검증도 불가능하다. 저 역시 그 논리에 동조하여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김 교수는 비장한 표정으로 자신의 낡은 노트북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잡해 보이는 천문학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실행시켰습니다. 화면 속에서 수만 개의 별들이 디지털 신호로 바뀌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토마스, 자네는 인간이 역사를 조작할 수는 있어도 우주의 움직임까지 조작할 수는 없다는 것을 인정하나? 잉크로 쓴 글자는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의 궤적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나? 그게 무슨 소인가? 갑자기 웬 천문학 이야기인가? 우리는 지금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 책, 환단고기의 핵심 기록 중 하나인 단군세기 편에는 아주 기이하고도 구체적인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네. 제13대 단군인 흘달 단군 제위 50년 서기 전
1733년 무진년에 오성취루라는 현상이 있었다는 기록일세. 오성취루. 5개의 별이 루수라는 별자리 근처에 모였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고대인들이 밤하늘을 보며 별들이 모였네 라고 기록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한 증거란 말입니까? 하지만 김 교수의 이어지는 설명은 저의 안일한 상식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토마스, 오성은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을 말하네. 태양계를 구성하는 이 5행성이 밤하늘의 특정 구역에 일직선에 가깝게 모이는 현상은 수십 년, 아니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극도로 희귀한 우주쇼일세.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수천 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적 같은 확률이지. 그런데 말일세. 만약 이 책이 1911년에 계연수 선생이 만주 산골짜기에서 촛불 하나 켜놓고 상상력으로 쓴 소설이라면 도대체 무슨 수로 기원전 1733년의 밤하늘을 계산해서 이 문장을 집어넣을 수 있었겠나. 당시에는 컴퓨터는커녕 제대로 된 천체망원경도 없었는데 순간 제 등골에 서늘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 교수는 서울대학교 천문학과 박창범 교수가 수행했던 검증 결과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것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원전 수천 년 전의 하늘로 시간을 되돌리는 작업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4,000년 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듯한 그래픽이 화면을 수놓았습니다. 태양계의 행성들이 궤도를 따라 빠르게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기원후를 지나 예수 탄생 이전을 지나 기원전 1000년, 그리고 마침내 기원전 1733년. 보게, 토마스. 눈을 크게 뜨고 보게.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목격했던 그날 밤의 하늘일세. 김 교수의 외침과 함께 화면 속의 행성들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이 5개의 행성이 마치 누군가 자를 대고 줄을 세워놓은 듯 양자리로 수. 별자리 부근에 나란히 너무나도 선명하게 모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차 범위는 불과 몇 도.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직접 관측하지 않고서는 절대 기록할 수 없는 팩트였습니다. 1911년에 계연수 선생이 천체물리학 지식 없이 우연히 찍어서 기원전 1733년에 행성 배치를 마칠 확률. 그것은 원숭이가 타자기를 두드려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완성할 확률보다 낮았습니다. 즉,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오 마이 갓. 지저스 크라이스트. 저도 모르게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은 환단고기가 1911년에 창작된 위서가 아니라 기원전 1733년 당시 고조선의 천문관측소에서 기록된 진본을 그대로 베껴온 책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스모킹 건 결정적 증거이었습니다. 김 교수는 굳어버린 저를 향해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네. 단군세기에는 남해의 조수밀물과 썰물과 세척이나 물러갔다는 기록, 그리고 900년 전 일식에 대한 기록들이 수두룩하네. 현대과학으로 검증해본 결과 그 기록들의 정확도는 소름 끼칠 정도였어. 토마스, 인정하게. 우리 조상들은 돌도끼나 들고 뛰어다니던 미개한 원시인이 아니었네. 그들은 하늘의 움직임을 읽고 우주의 섭리를 기록할 줄 알았던 당대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 문명을 가진 지성인들이었네. 저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 속에서 서구학자로서 가졌던 마지막 자존심마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4,000년 전 유럽인들이 숲속에서 짐승 가죽을 두르고 살 때 동방의 이 제국은 국가 차원의 천문대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4,00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저에게 이렇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은 진실이다. 너희의 오만이 틀렸다. 우리는 존재했다. 하지만 과학적 충격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고조선의 사회 시스템, 즉 법률과 복지, 그리고 통치 철학에 대한 기록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저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흔히 우리는 인류 최초의 성문법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배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와 처벌을 중심으로 한 냉혹한 법률이지요. 하지만 환단고기에 기록된 단군 조선의 8조금법과 통치 이념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토마스, 이 구절을 보게. 단군세기 3대 가륵 단군조에 나오는 내용일세. 가을 10월, 단군께서 백성들의 머리를 닦게 하고 옷을 해입혔다.
그리고 11대 도회 단군 때는 대시정 큰 시장을 열어 물물 교환을 장려하고 늙고 병든 자를 국가가 거두어 먹이는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는 기록이 있네.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서양이나 중동의 고대 국가들이 노예를 부리고 피해 정복 전쟁을 일삼을 때 이 동방의 제국은 이미 사회보장제도와 시장, 경제의 초기 모델을 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양육강식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4000년 전에 천명했다니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기저에 깔린 철학, 바로 홍익인간이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토마스, 이것이 단순한 건국 구호처럼 들리나? 아니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고귀하고 완벽한 정치 철학일세. 로마는 시민과 노예를 철저히 구분했고 그리스의 민주주의도 여자와 외국인을 배제했지. 하지만 단군의 홍익인간 사상은 계급과 민족, 성별을 초월하여 인간 그 자체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두었네. 이것이 바로 서양이 21세기에 들어서야 부르짖기 시작한 보편적 인권의 시초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김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열기를 띠었습니다. 그리고 들어보게. 인내천, 즉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사상. 왕이 신이 아니라 백성이 곧 신이라는 이 무서운 민주주의적 발상. 고조선은 왕조차도 함부로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게 화백이라는 만장일치 제도를 통해 견제했네. 자네들이 자랑하는 서양의 민주주의보다 수천 년 앞선 더 완벽한 합의제 민주주의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걸세. 저는 부끄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동양의 전제 군주들은 백성을 착취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동양에는 인권 개념이 없었다라고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착취와 억압, 계급차별은 오히려 서양 제국주의의 본성이었고 고조선은 인간을 하늘처럼 섬기는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낙원이었습니다. 단군은 무소불위의 독재자가 아니라 하늘의 뜬 민심을 받드는 제사장이자 봉사자였습니다. 김 교수, 내가 틀렸네. 철저히 틀렸어. 나는 문명과 야만을 구분한다고 자만했지만 진짜 야만인은 바로 나였어. 4000년 전에 이토록 완벽한 시스템을, 그 고귀한 정신을 신화라고 비웃다니. 제 떨리는 고백에 김 교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토마스, 자네가 야만인이었던 게 아니야. 단지 역사가 힘센 승자에 의해 왜곡되었을 뿐이지. 사대주의에 찌든 조선의 유학자들과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일제, 그리고 서구 중심의 역사관이 합작하여 이 위대한 빛을 가려버린 걸세. 하지만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어. 오성취로의 별들이 4000년 만에 컴퓨터 화면 속에서 다시 빛나듯 우리 역사의 진실도 이제 봉인이 풀린 걸세. 자네가 그 증인이 되어주게. 창밖에는 어느새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어제와는 달리 묵직하면서도 힘이 넘쳤습니다. 제 손에 들린 환단고기는 이제 더 이상 낡은 종이 뭉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검증된 인류 문명의 원본이자 미래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오래된 미래였습니다. 천문학이 증명하고 법률과 철학이 증명하는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저는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렇게 고도로 발달한 문명, 천문을 관측하고 복지국가를 건설했던 이 거대한 제국이 고작 한반도라는 좁은 땅덩어리에만 머물렀을 리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배달국, 그리고 고조선으로 이어지니 9000년의 역사는 분명 대륙을 넘어 전 세계로 뻗어나갔을 것입니다. 유라시아 대륙을 호령했던 기마민족의 기상, 그리고 동아시아 전체에 퍼져있는 우리 민족의 흔적들. 김 교수는 저에게 다음 행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전 세계 고고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뜨거운 감자, 홍산 문화의 발원지이자 중국이 동북공정이라는 이름으로 필사적으로 삼키려 하는 만주 벌판이었습니다. 토마스, 이제 세계 지도를 펼쳐보게. 우리가 반도에 갇힌 민족이 아니었다는 것, 그 광활한 영토의 증거를 보여주겠네. 자네가 알고 있는 국경선을 지우고 진짜 제국의 지도를 그릴 준비가 되었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세계 지도를 켰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 위에서 그동안 역사책에서 지워졌던 대제국의 국경선이 서서히, 그러나 거대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성북동의 밤은 깊어만 같지만 찻집 테이블 위를 비추는 조명 아래서는 소리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마치 보물지도를 꺼내듯
가방 깊숙한 곳에서 대형 지도를 꺼내 테이블 위에 넓게 펼쳤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제가 평생 보아왔던 그리고 서양의 교과서에 실려있던 동아시아 지도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휴전선으로 허리가 잘리고 삼면이 바다로 갇힌 좁은 한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지도는 만주 벌판을 넘어 바이칼 호수까지 그리고 중국의 동해안과 산둥반도를 아우르는 광활한 유라시아 동부 전체를 담고 있었습니다. 김 교수는 붉은색 펜을 들어 우리가 흔히 중국의 영토라고만 알고 있는 만주 요하 지역, 즉 내몽골 자치구 일대의 거대한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토마스, 자네는 홍산 문화에 대해 들어봤나? 붉은 산이라 불리는 그 황량한 땅 밑에서 인류 역사를 다시 써야 할 거대한 문명이 잠자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어본 적 있네. 중국이 자신들의 황하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라며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곳 아닌가. 세계 4대 문명보다 앞선 제5의 문명이라고 떠들썩했었지. 맞아. 1980년대 초 중국은 처음에 신이 나서 땅을 팠지. 황하 문명보다 무려 1000년에서 2000년이나 앞선 고대 문명이 나왔으니 중화 문명의 뿌리가 이렇게 깊다고 전 세계에 자랑하고 싶었겠지. 그런데 땅을 파면 팔수록 유물이 쏟아져 나오면 나올수록 중국 학자들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갔네. 그리고 급기야 발굴 현장을 군대로 통제하고 외국인의 접근을 막아버렸지. 도대체 왜 그랬을 것 같나? 김 교수는 태블릿 PC를 꺼내 홍산 문화, 유적지인 우화량에서 발굴된 유물들의 고화질 사진을 제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흙 속에서 막 꺼낸 듯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옥으로 만든 유물들. 그런데 그 모양이 기이했습니다. 중국의 전통적인 용과는 확연히 다른 곰과 용이 합쳐진 듯한 형상. 이것 좀 보게. 이것이 바로 홍산 문화의 상징인 오국룡일세. 곰의 형상을 하고 있지. 그리고 이 여신상의 얼굴을 자세히 뜯어보게.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턱선이 갸름한 이 얼굴은 둥글둥글한 중국인의 얼굴이 아니라 전형적인 우리 한민족, 즉 북방 기마민족의 얼굴을 하고 있지 않나. 김 교수의 목소리는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는 무덤일세. 중국의 한족은 전통적으로 흙을 파서 시신을 묻는 토광묘를 쓰거나 벽돌을 썼지. 하지만 이 홍산 문화에서는 돌을 쌓아 무덤을 만드는 적석총 돌무지 무덤이 대거 발견되었네. 적석총이 어디의 묘제 양식인가? 바로 고구려의 장군총, 백제의 석촌동 고분, 신라의 적석목곽분으로 이어지는 우리 한민족 고유의 DNA와도 같은 양식일세. 빗살무늬 토기 또한 마찬가지지.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중국이 자랑하고 싶었던 그 찬란한 요하 문명의 주인공이 알고 보니 자신들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동쪽의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우리 배달결의였다는 사실일세. 저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특히 곰 형상의 옥 조각품은 저에게 충격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단군 신화에 나오는 웅녀곰 여인을 그저 쑥과 마늘을 먹고 사람이 된 동물 이야기로만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5500년 전의 유적에서 정교하게 조각된 곰 토템이 발견되었다는 것은 웅녀 이야기가 신화가 아니라 곰을 숭배하는 부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의미하는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고고학적 스모킹건이었습니다. 신화는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암호를 풀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중국은 공포에 질렸네, 토마스. 자신들이 문명의 중심 중화이고 주변국은 야만이라고 5000년 동안 세뇌해 왔는데 자기들 머리 꼭대기인 만주에서 자기들보다 훨씬 더 발달하고 오래된 문명이 튀어나왔으니까. 만약 이 홍산 문화가 고조선과 배달국의 문명이라는 것이 공식화되면 중국사는 한민족 역사의 아류이자 반개로 전락하게 되는 셈이지. 중화주의의 뿌리가 송두리째 뽑히는 걸세. 그래서 그들이 부랴부랴 시작한 것이 바로 그 악명 높은 동북공정일세.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동북공정. 뉴스에서 스치듯 들었던 그 단어의 실체가 이렇게 무섭고 치졸한 것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사회과학원은 현재 중국 영토 안에 있는 모든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라는 궤변을 만들어냈습니다.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 정권이라고 우기고 대조영이 세운 발해가 당나라의 속국이었다고 교과서를 조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리랑도, 판소리도, 한복도 중국의 문화라고 등재하려 합니다. 그 모든 역사 도둑질의 시작점이 바로 이 홍산 문화의 진실을 덮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남의 조상 묘에서 나온 보물이 탐나니 사실. 이 무덤의 주인은 내 조카였다라고 족보를 위조하는 파렴치한 범죄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토마스, 화내는 건 잠시 미뤄두게. 여기 더 명백하고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으니 이것을 보게. 김 교수가 보여준 다음 사진은 날렵하면서도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는 청동검이었습니다. 칼날의 모양이 마치 악기 비파를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비파형 동검. 이 검은 단순한 살상 무기가 아닐세. 당시 중국의 검은 찌르기 좋게 직선으로 된 검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비파형 동검은 곡선의 미학을 가진 고도의 주조 기술이 필요한 명품이었지. 이 검은 고조선의 주민등록증이나 마찬가지네. 이 검이 출토되는 곳이 곧 고조선의 강역 영토이지. 김 교수는 지도 위에 점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 전역은 물론이고 만주 벌판, 요동반도, 요서지역, 심지어는 중국 북경 인근과 산둥 반도까지 수백 개의 점들이 찍히자 지도 위에는 거대한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듯한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보게. 이 지도가 무엇을 말해주는가?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평양 대동강 유역에 찌그러져 있던 작은 부족 국가. 고조선? 그건 일본 식민사학자들이 만든 가짜 지도일세. 진짜 고조선은 만주와 중원을 호령하며 중국의 연나라, 제나라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때로는 그들을 압도하며 무역했던 대제국이었네. 환단고기에 기록된 치우천왕이 헌원과 탕록에서 10년 동안 73번 싸워 승리했다는 기록은 과장이 아니었어. 이 광활한 영토에서 쏟아져 나오는 청동기 무기들이 그 제국의 군사력을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저는 지도 위를 흐르는 그 거대한 영토의 선을 떨리는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라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국을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4000년 전 이 땅의 주인들은 새우가 아니라 거대한 고래였고 대륙을 질주하는 호랑이였습니다. 만주 벌판은 남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그 먼 조상들이 말을 달리고 호랑이를 사냥하며 호연지기를 길렀던 우리 민족의 잃어버린 앞마당이었습니다. 일본에 의해 거세당하고 분단에 의해 잊혀지고 이제는 중국에 의해 도둑맞을 위기에 처한 그 땅. 환단고기는 그 땅의 등기권리증이자 우리가 잊고 살았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더 기가 막힌 건 중국의 만리장성 조작일세. 자네도 알다시피 만리장성의 동쪽 끝은 원래 산해 관북경 근처까지였지. 그 동쪽은 동이의 땅이라 하여 중국인들도 감히 넘보지 못했어. 그런데 최근 중국 국가문물국이 발표한 지도를 보면 만리장성이 갑자기 고무줄처럼 늘어나서 압록강을 넘어 북한의 평양까지 내려와 있네. 그들은 고구려가 쌓은 성곽들, 발해가 쌓은 천리장성들을 모조리 만리장성이라고 이름표를 바꿔 달고 있네. 이게 21세기 문명국가라는 중국에서 국가주도로 벌어지고 있는 일일세.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학문적 오류가 아니라 명백한 문화적 테러이자 인류 유산에 대한 모독이었습니다. 서양 학계가 중국의 자본에 휘둘려 침묵하고 있는 사이 중국은 권력을 이용해 과거를 난도질하고 지도를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배웠던 동양사는 중국이 입맛대로 요리해놓은 가공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원재료, 날 것 그대로의 역사는 만주 벌판의 차가운 흙 속에 묻혀 신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 교수, 이건 범죄야. 학살보다 더 나쁜, 영혼을 죽이는 범죄일세. 내가 이것을 밝혀야겠네. 옥스퍼드 도서관에 있는 내 동료들에게, 대형 박물관의 큐레이터들에게 이 사기극을 알려야 해. 이 비파형 동검이, 이 적석총이 누구의 것인지 과학의 이름으로 증명해야겠네. 제 격앙된 목소리에 김 교수는 차분하게 하지만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필요한 걸세, 토마스. 한국인인 우리가 떠들면 국수주의라고 환빠라고 매도당하기 쉽네. 하지만 제3자의 시각을 가진 양심 있는 서양학자가 객관적인 유물과 데이터를 들이밀면 세상은 귀를 기울일 걸세.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 김 교수는 마지막으로 지도의 시선을 북쪽 머나먼 바이칼 호수와 중앙아시아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토마스, 우리 시야를 더 넓혀보세. 환단고기는 우리 민족이 천산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이동해왔다고 기록하고 있네. 환국. 인류 최초의 연방국가. 그런데 최근 유전자 DNA 분석 결과와 언어학적 연구가 무엇을 말해주는 줄 아나?
한국어와 몽골어, 튀르크어 터키, 헝가리어, 핀란드어는 모두 우랄 마이너스 알타이 어족이라는 하나의 뿌리를 공유하고 있네. 또한 한국인의 유전자는 만주를 넘어 몽골, 중앙아시아, 심지어 베링 해협을 건너간 아메리카 인디언들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일세. 제 머릿속에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인디언들의 풍습상투, 집신, 윷놀이이 한국과 그토록 비슷한지, 왜 터키인들이 한국을 형제의 나라라고 부르며 눈물 흘리는지. 그 모든 해답이 이 환단곡이라는 마법의 책 속에 들어있었습니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진 형제들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거대한 뿌리에서 뻗어나온 가지들. 한국인은 그 뿌리의 적통을 이어받아 홍익인간이라는 인류 공영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온 장자였던 것입니다. 새벽 5시 성북동 골목길에는 짙은 안개가 내려앉아 있었지만 제 눈앞의 시야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찻집을 나선 저는 북쪽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 너머, 휴전선 철조망 너머, 저 멀리 만주 벌판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에는 대륙을 호령했던 황제들의 말발굽 소리와 나라를 잃고 울부짖던 독립군들의 함성,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는 후손들을 향한 조상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김 교수, 나는 이제 돌아갈 수 없네. 어제의 나로, 이 거대한 진실을 몰랐던 나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 내 남은 인생은 이 지도를 바로잡는 데 바치겠네. 빼앗긴 영토는 당장 되찾을 수 없을지라도 빼앗긴 역사와 정신만큼은 반드시 찾아와야 하니까. 그것이 내가 지은 무지의 죄를 씻는 유일한 길일세. 김 교수는 말없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 그것은 100년 전 계연수 선생이 이유립 선생에게, 홍범도 장군이 이름 없는 독립군에게 전해주었던 그 뜨거운 피였습니다. 이제 그 바통은 국경과 민족을 넘어 진실을 사랑하는 한서양 학자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이제 여정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적 증거와 역사적 진실을 확인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현대의 우리에게, 그리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전 세계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영광을 되새기는 국뽕이 아니었습니다. 전쟁과 혐오, 환경 파괴로 병들어가는 인류를 구원할 유일한 열쇠가 바로 이 오래된 책 속에 있음을 선포하는 웅장한 피날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찻집을 나와 김 교수와 작별한 후 저는 곧바로 영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해야 할 곳이 있었습니다. 배낭 하나를 메고 강화도 만이산으로 향했습니다. 환단고기에 초대 단군 왕검께서 직접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고 기록된 성지, 참성단에 오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가파른 돌계단을 하나하나 밟으며 턱 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고를 때마다 저는 지난 며칠간 제 영혼을 난타했던 충격과 전율을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허벅지가 터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제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발 아래 펼쳐진 서해바다와 한반도에 굽이치는 산하를 내려다보았을 때 시원한 바람이 땀을 식혀주며 제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비로소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 이 작은 나라가 5,000년, 아니 9,000년의 모진 풍파와 수없는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았는지, 아니 살아남은 것을 넘어 어떻게 오늘날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기적처럼 부활했는지 말입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땅에 서린 기운, 그리고 우리 DNA 속에 각인된 지워지지 않는 기억에 있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가 이 긴 여정을 통해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순히 고대 한국의 땅이 만주까지 뻗어 있었다거나 한국인이 싸움을 잘했다는 1차원적인 과거 자랑이 아닙니다. 영토는 전쟁으로 뺏길 수도 있고 다시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은 한번 잃어버리면 영원히 노예가 됩니다. 제가 환단고기 1600페이지를 읽으며 가장 많이 울었던 대목, 그리고 밤잠을 설쳤던 이유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이 너무나도 고결하고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 인류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십시오. 서양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끔찍한 재앙을 안겨주었습니다. 탐욕은 끝이 없어 빈부격차는 극에 달해 1%가 99%의 부를 독점하고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으며 무분별한 개발로 어머니 지구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서양의 물질 문명은 이제 명백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길을 잃은 인류는 절망 속에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탐욕과 파괴를 멈추고 공존할 방법은 없는가? 놀랍게도 그 해답이 4000년 전, 아니, 그보다 훨씬 이전 동방의 한 제국이 선포했던 건국 이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바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 그리고 제세이화, 이치로서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단순히 한 민족의 건국 슬로건으로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21세기 인류가 반드시 도달해야 할 평화의 헌장이자 지구 경영의 마스터키입니다. 로마 제국은 팍스 로마나를 외쳤지만 그것은 칼로 정복한 평화였습니다. 서구 제국주의는 문명화를 외쳤지만 그것은 약탈을 위한 명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군의 홍익인간은 달랐습니다. 남을 정복하고 빼앗는 패권이 아니라 남을 돕고 함께 사는 상생의 철학.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인간과 자연이 모두 함께 이루어야 한다는 이 거대한 우주적 철학을 건국 이념으로 삼은 나라는 전 세계 역사상 오직 대한민국 단 하나뿐입니다. 저는 이제야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왜 전 세계 젊은이들이 BTS의 노래에 열광하고 한국의 영화 기생충이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보며 국경을 초월해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지를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얼굴이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밑바닥에는 수천 년간 면면이 이어져 내려온 신명은과 정 그리고 사람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인본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기록을 보면 동이족은 음주 가무를 즐기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며칠 밤낮을 춤추고 노래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풍류라고 불렀습니다. 그 흥의 유전자가 수천 년을 건너뛰어 오늘날 K-팝으로 폭발한 것이고 약자를 보듬는 정의 유전자가 K-드라마의 휴머니즘으로 발현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화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서구의 차가운 개인주의에 지친 세계인들을 위로하는 치유의 구판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룩한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 역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헬조선이라 비하하기도 하고 좁은 땅덩어리에서 경쟁하느라 지쳐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밖에서 제3자의 눈으로 보는 한국은 불가사의 그 자체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반세기 만에 반도체, 조선, 자동차, 스마트폰 세계 1위를 달성한 그 저력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서양 학자들은 빨리빨리 문화 때문이라고 분석하지만 그 빨리빨리는 바로 만주 벌판을 질주하던 기마민족의 역동성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기의 순간에 보여주는 여러분의 공동체 의식입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전 국민이 장롱 속의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꺼내 나라 빚을 갚겠다고 줄을 섰던 그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서양의 경제학 교과서에는 없는 전 세계가 경악했던 사건입니다. 태안 앞바다가 기름으로 뒤덮였을 때 10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달려가 돌 하나하나를 닦아냈던 그 헌신을 기억하십니까? 2002년 월드컵 때 붉은 티셔츠를 입고 광장을 가득 메웠던 그 에너지는 또 어떻습니까? 2016년 촛불혁명 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롭게 정권을 교체했던 그 시민의식은 어디서 왔습니까? 이것은 서양 민주주의의 승리가 아닙니다. 바로 고조선의 화백제도의 부활입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만장일치가 아니면 결정하지 못했던 4000년 전의 완벽한 합의제. 민주주의 DNA가 촛불을 든 여러분의 손끝에서 다시 깨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잠든 호랑이였습니다. 자신이 고양인 줄 알고 웅크리고 있었지만 위기의 순간마다 여러분의 피 속에 잠재된 단군의 영혼이 포효하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작 이 위대한 보물을 가진 주인들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한국의 젊은이들은 단군을 그저 곰 이야기, 신화 속 할아버지로만 알고 있고 역사를 그저 수능 시험 점수를 따기 위한 암기 과목으로만 생각합니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은 학계의 현실입니다. 식민사관에 찌든 강단사학계는 여전히 환단고기를 위서라 매도하며 자신들이 배운 낡은 지식을 지키기 위해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증거가 없다며 우리 스스로 역사를 축소하고 있을 때 중국은 동북공정으로 여러분의 조상을 통째로 훔쳐가고 있고 일본은 역사를 왜곡해 독도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부는 식바와 환바로 나뉘어 서로를 헐뜯고 싸우고 있습니다. 남남 갈등, 세대 갈등,
젠더 갈등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지하에 계신 홍범도 장군이 차디찬 압록강 물속에서 산화한 계연수 선생이 통곡할 일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만주 벌판에서 피를 흘렸는가? 내 후손들이 서로 총질하며 남의 나라가 써준 역사책이나 달달 외우게 하려고 내 가족을 희생시켰는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깨어있는 지성인 여러분.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지만 저에게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자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입니다. 잃어버린 고대사를 되찾는 일은 단순히 과거의 만주 땅을 회복하자는 맹목적인 국수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패배주의와 사대주의에 젖어있는 우리의 병든 영혼을 치유하고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는 본래 위대했다는 자존감을 회복하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1911년 계연수 선생이 목숨 걸고 편찬하고 이유립 선생이 피란길에서 목숨보다 소중히 지켜낸 이 환단고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작지 않다. 너희는 강대국 사이에 낀 새우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했던 인류 문명의 시원을 연 천손, 하늘의 자손의 후예다. 그러니 어깨를 펴라. 좁은 반도를 넘어 너희의 정신을 전 세계로 확장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병든 세계를 치유하고 이끌어라. 저는 이제 한국을 떠나 다시 서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한 서양 학자가 아닙니다. 제 가방 속에는 환단고기의 영문 번역본이 들어있고 제 가슴 속에는 뜨거운 배달의 혼이 심어졌습니다. 저는 약속합니다. 옥스퍼드의 고리타분한 강단에서, 뉴욕의 화려한 컨퍼런스에서, 그리고 전 세계 지성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목격한 이 진실을 외치겠습니다. 문명의 빛은 동방에서 시작되었다. 한국이 가진 이 평화의 철학, 홍익인간 사상이야말로 자본주의와 물질 문명의 독에 중독된 서구 문명을 치료할 유일한 백신이다. 비록 주류학계가 저를 비웃고 공격할지라도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유물은 진실을 말하며 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제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간곡히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책을 읽어주십시오. 학자들의 논쟁에만 맡겨두지 말고 언론의 보도만 믿지 말고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읽고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는 곰의 자손이 아니라 광명을 숭배했던 빛의 자손이라고. 너는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 태어난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역사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존중해 주지 않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되찾은 민족에게는 그 어떤 시련도 막을 수 없는 찬란한 개벽의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 서양인 학자가 한국의 낡은 책방에서 시작해 만주 벌판을 거쳐 이곳 만이산 정상에 이르기까지 겪었던 기이하고도 감동적인 역사 여행을 마치려 합니다. 저의 이 작은 고백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뜨거운 불꽃을 다시 지피는 작은 부싯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이자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부디 깨어나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단순히 유튜브 영상 하나를 시청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난 1시간 동안 여러분은 일제와 식민사관에 의해 난도질당하고 잊혀졌던 9,000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여정을 함께 하셨습니다. 만주 벌판을 호령했던 고조선의 기상 홍범도 장군이 목숨 걸고 지켜낸 역사책, 그리고 오늘날 K컬처로 다시 피어난 홍익인간의 위대한 DNA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먼 남의 나라 전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거울 앞에 서 있는 당신의 이야기이자 당신의 피 속에 흐르는 자랑스러운 족보입니다. 한 서양인 학자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으며 우리 안에는 세상을 치유하고 이끌어갈 거대한 호랑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제 그 호랑이를 깨우는 것은 오직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조금이라도 뛰게 했다면,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진실이 묻히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길 원하신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이 느낀 벅찬 감동이나 혹시 알고 계신 또 다른 우리 역사의 비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지식과 의견이 모일 때 이 채널은 단순한 방송을 넘어 역사를 지키는 성벽이 됩니다.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서양인의 시각에서 혹은 전 세계의 놀라운 반응을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 여러분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존재인지 끊임없이 증명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미래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